신우이는 자기 딸 학원비를 저에게 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것도 매달 50만 원씩이나 하는 학원비를요. 이 상황 여러분은 이해가 가시나요? 또 왔네. 이번엔 뭐 때문에 온 거지?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 뒤에 서 있는 3명의 시누이들이 보였습니다. 결혼 4년 차인 저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광경이었죠. 어딘가 돈이 들어갈 일이 생기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시누이들이었으니까요. 큰 시누이는 3자녀를 키우는 전업주부였고, 둘째 시누이는 남편이 치킨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시누이는 최근 이혼한 후 친정에 얹혀 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제 남편인 막내 민수 씨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엄마 다리 수술 들어가는 거 얘기 들었지? 입원이다 뭐다 몇백 나올 것 같은데 민수랑 상의해서 엄마한테 입금해. 첫째 시누이의 말에 둘째, 셋째 시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당당한 데에는 나름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어릴 때부터 차별받고 자란 거 알지? 민수만 주산, 피아노 다 보내주고 우린 학원 근처 얼씬도 못했어. 이제라도 민수가 대갚아야지. 한두 번 듣는 레파토리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어머님 병원비는 저희가 부담할 생각이었어요. 70대 중반의 시어머니는 최근 무릎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나왔습니다. 시댁은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시누이들 말대로 그나마 저희가 조금 형편이 나았고요. 사실 사는 거 거기서 거긴데 저도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차별받았다는 이유로 시댁에 일이 생기면 모든 부담을 저희가 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시댁이 그렇게 잘 사는 집도 아니었는데 딸 셋에 아들 하나를 모두 똑같이 지원할 여력이 없었던 것뿐이었죠. 게다가 시누이들이 공부에 별 관심이 없어서 학원을 보내지 않았던 것이지 남편만 특별 대우를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공부도 그래요. 시누이들도 다 대학 공부까지 마쳤습니다. 다만 남편만 공부를 잘하고 누나들은 공부를 못했다고 해요. 시누이들은 사실 공부 못해서 살이 깎고 오히려 학비로 더 힘드셨을 겁니다. 남편은 국립으로 가서 비교적 저렴한 학비를 낼 수 있었던 거고요. 괜한 피해의식에 셋은 똘똘 뭉쳐 있었어요. 그 피해의식이 지나쳐 때로는 얼토당토하는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시댁에 시누이가 3명이란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좀 놀랐습니다. 요즘에 시누이가 셋이나 되는 집은 잘 못 본 것 같아서요. 하지만 겪어보지도 않고 시누이가 셋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망설이는 건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누나들은 어릴 때부터 남편을 잘 챙겨주고 보살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귀한 아들로 자란 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결혼할 때까지는 딱히 부딪힐 일이 없었습니다. 막연한 생각은 했었어요. 각자 가정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부딪힐 일이 뭐가 있을까? 하지만 사건은 어디서든 어떤 식으로든 찾아올 수 있는 거였더라고요. 처음엔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명절 때 선물 비용, 부모님 생신 상차림비, 때로는 다 같이 모일 때 치킨값까지. 내가 어릴 때 대접도 못 받고 컸는데 이런 거라도 받아 먹자. 너 어릴 때 너만 맛있는 거 먹고 큰 거 생각나지? 그러니 이런 거 아까워하지 말고. 사실 그런 거 생각하면 네가 우리한테 차 한 대씩 뽑아줘도 돼. 시누이들의 논리는 항상 똑같았어요. 어릴 때 남동생만 특별 대우 받았으니 이제 그 보상을 받겠다는 거. 작은 거든 큰 거든 항상 이런 말들을 덧붙이며 저희에게 각인시켰죠. 어느 순간부터는 어차피 우리가 다 낼 텐데 그런 얘기 그만했으면 싶더라고요. 한 얘기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3년 전이었습니다. 큰 시누이 큰딸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교복비를 선물로 요구하더라고요. 우리 때는 교복도 물려입고 다녔는데 조카는 새 교복 사줘야지.
야, 민수야. 그래도 너는 항상 새 교복 입고 다녔다. 우리는 물려있고 또 물려있고 나는 치마 옆단도 찢어진 거 기어 입고 다녔어. 남편은 넉넉히 입금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당시 임신 중이었고요. 시누이들의 압박에 못 이겨 200만 원을 내주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둘씩 시작되었는데 시누이가 3명이다 보니 어느 순간 벅찼습니다. 아기 낳기 전에 돈 좀 모아둬야 하는데 적금을 넣을 수가 없었어요. 둘째 시누이는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시누이 남편이 갑자기 가게를 확장하겠다며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딱 500만 원이 빈다고요. 우리가 어릴 때 뭘 해달라고 하면 항상 엄마 아빠가 돈 없다고 했잖아. 그런데 민수 네가 돈 필요하다고 할 땐 어디서 그 돈이 났는지 다 해주셨잖아. 또 시작이었어요. 그때도 남편은 그냥 도와주자며 순순히 돈을 내주었습니다. 심지어 셋째 시누이는 이혼 비용까지 요구했어요. 시누이 본인의 바람으로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변호사 선임비와 이것저것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시누이는 눈물을 보이며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혼하는 것도 다 어릴 때 제대로 사랑을 못 받아서야. 남자 보는 눈이 없었던 것도 다 그 때문이고. 집안에서 우리 딸들 대충 키웠잖아. 이런 식으로 3년 동안 저희가 시누이들에게 제공한 돈은 총 3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여보, 또 돈 필요한가 봐. 제가 남편에게 하소연할 때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그냥 도와드리자.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여유 있으니까. 남편은 이런 식이었어요. 직접적인 갈등을 싫어하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도와주며 살아야 하는 걸까? 아기 태어나면 나도 해주고 싶은 것도 많은데 우리 잔고 제로야. 돈이 모일만 하면 다 가져가고 없어. 저는 스트레스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항상 피해자 코스프레하며 요구하는 그 패턴에 진절머리가 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 소극적이었고 어릴 때부터 형성된 가족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 우려는 현실로 다가왔어요. 시누이들의 요구는 점점 커져갔고 그들의 태도는 당연함을 넘어 점점 오만해졌어요. 시간이 갈수록 시누이들의 요구는 커지고 더 당당해졌습니다. 셋째 딸 학원비 좀 대줘. 우리 때는 학원도 못 보내줬잖아. 너는 피아노도 배우고 주산도 배우면서 자랐잖아. 몇 번째 듣는 얘긴지 그 학원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네가 그 덕에 대기업 다니는데 조카 학원 하나만 보내줘. 그런데 그 학원비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50만 원이었습니다. 그걸 매달 정기적으로 부담하라는 것이었죠. 시누이들은 서로 상의라도 하는지 꼭 세트로 돌아가며 돈을 요구했어요. 둘째 시누이도 곧이어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집 전세갱신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해서 보증금을 갑자기 5천만 원이나 올려달라지 뭐야. 어차피 너희는 아파트도 있고 여유롭잖아. 시누이가 말하는 그 아파트는 저희 친정에서 얻어주신 아파트였습니다. 시댁은 여유 있는 집이 아니었어요. 친정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었고 저 또한 고소득자였습니다. 남편은 모아놓은 돈도 없었고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남편 일 시작하면서 시누이들은 돌아가며 남편에게 빨대를 꽂았던 거였죠. 남편은 시누이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다 빼주면서 살았던 거고요. 어느 순간 그런 관계가 자연스러워졌던 것 같아요. 이혼을 한 셋째 시누이는 심지어 아예 친정집에 들어와 살면서 생활비까지 요구했습니다. 나 혼자 아이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지? 어릴 때 제대로 뒷받침해줬으면 나 절대 이렇게 안 됐을 거야. 이제라도 네가 책임져야지. 얼마씩 보낼 거야? 셋째 시누이의 자기 비관은 정말 땅을 뚫을 기세였어요. 매번 어릴 때 차별받았다는 이유를 들이댔습니다. 마치 그것이 면죄부라도 되는 양. 저는 속이 터졌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지, 오히려 자기밖에 모르고 자란 남편 때문에 더 고생하고 있는데 말이죠. 남편만 믿고 있다가는 빚이라도 져야 할 판이었습니다. 다행히 친정에서 집을 얻어줘 빚 없이 출발할 수 있었던 건데 다 소용없어질 판이었습니다. 언제까지라는 기약이라도 있어야죠. 기약도 없이 죽을 때까지 당당하게 손 벌릴 게 뻔했습니다. 형님, 저도 이제 아기 낳으면 돈 들어갈 때도 많을 거고요. 지금 저축해 놓은 돈이 하나도 없어요. 뭐? 올케도 애 낳으면 복직할 거 아니야? 맞벌이에 남편은 대기업 다니잖아. 엄살 떨고 그래. 그렇다고 제가 형님들 몫까지 다 해야 하나요? 특히 큰 시누이는 정말 당당했는데요. 새 자녀를 키우면서 경제적 부담이 커서인지 제대로 저희한테 빨대를 꽂으려 하고 있었어요. 올케는 잘 몰라. 우리가 어릴 때 얼마나 초라했는지. 친구들은 다 새 옷 사입는데 우리는 물려받은 옷만 입고 다녔어. 민수는 항상 새 옷 입혔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어. 형님, 과거 일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힘들어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우리한테 주는 돈 민수가 벌고 있는 건데 왜 올케가 그래?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자기들한테 그 돈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대출로 집을 샀더라면 이자 내느라 남편 월급은 반도 안 남았을 겁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 왜 남편 돈을 그들이 저렇게 당당히 요구하냐고요. 그러던 중 시부모님께서 연달아 돌아가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심근경색으로 먼저 가시고 6개월 뒤 시어머니도 갑자기 폐혈증으로 아버님을 따라가셨습니다. 하지만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시누이들과의 갈등은 계속되었어요. 장례비는 당연히 민수가 다 내야지. 우리는 그동안 부모님 모시느라 고생했잖아. 실상은 그렇지 않았고요. 시부모님은 대부분 혼자 생활하셨고 가끔 저와 남편이 안부를 확인하러 갔을 뿐이었습니다. 시누이들은 오히려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아가곤 했죠. 그리고 결국 나올 돈이 없으면 시어머니를 대동해서 저희 집에 방문했던 거고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시누이 셋은 돈에 대한 얘기만 하기 바빴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유산 상속 문제가 남았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댁은 빠듯한 살림이었어요. 1980년대에 지은 오래된 집 한 채가 다였는데 시세는 약 2억 정도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생전에 작성한 유언장은 따로 없었고요. 법정 상속에 따르면 배우자가 1.5, 자녀들이 각각 1의 비율로 상속받아야 했지만 시어머니도 돌아가신 상황에서는 자녀들이 균등하게 나눠 가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들의 생각은 달랐죠. 유산은 당연히 우리가 다 가져가야 하는 거 아니야. 큰 시누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차별받고 자랐는데 이제라도 보상 받아야지. 맞아. 막내는 어릴 때부터 충분히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 차례야. 둘째 시누이도 거들었습니다. 우리가 제사도 지낼 거고 묘 관리도 우리가 할 거니까 민수 넌 이번에 빠져. 셋째 시누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이거 넷이 나누면 얼마나 되겠어. 상속 절차 골치 아프다고 하던데 그냥 우리가 뒷일 다 정리하고 우리 셋이 나눌게. 그러면 앞으로 너한테 돈 얘기하는 일 없을 거야. 저희가 완고해 보였는지 새 시누이는 저희를 불러놓고 침을 튀기며 설득을 했습니다. 결국 시누이들은 일방적으로 상속 포기각서까지 준비해왔어요. 여기 서명만 하면 돼.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약속 지킬게. 우리도 엄마 집 매매하고 그 집 정리하려면 보통 일이 아니야. 너만 깔끔하게 손 떼주면 모든 뒤처리며 추후 제사 문제도 우리가 알아서 할 거라니까. 둘째가 말한 것처럼 나도 더 이상 네가 우리한테 빚졌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여기에서 우리 지난 과거도 깔끔하게 정리하자. 형님들은 계속 억지를 부리며 침을 튀겼습니다. 누나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여기까지 하고 나도 누나들에게 진 빚 정리하고 싶어. 형님들이 과연 여기에서 끝낼까? 저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또한 저는 계속되는 남편의 우유부단한 모습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계속 누나들 눈치만 보며 살아온 남편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가정을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요? 여보, 우리 아이 미래는 생각 안 해? 언제까지 이렇게 끌려다니며 살 거야? 하지만 결국 시누이들은 남편으로부터 유산상속 포기각서를 받아갔습니다. 그들은 서로 3분의 1씩 나눠 가지기로 했고 남편은 상속 포기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됐어. 시누이들은 의기양양했습니다. 각자 자기가 받아야 할 몫으로 무엇을 할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셋 다 눈에 도끼를 품고 달려드는데 저도 상대하는 게 두려워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게 결정되고 나니 마음이 편했어요. 마음 정리도 빨리 되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죠. 어리석게도 시누이들은 상속세가 어느 정도 나올지 가늠해보지도 않았던 모양이에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먼저 세금을 내야 하자 생돈이 나가는 듯 아까워했습니다. 민수야, 우리가 세금 낼 돈이 없는데 좀 빌려줄래? 집 팔면 갚을게. 누나가 빌려서 갚아요. 그러니까 너한테 빌리고 있잖아. 나한테 말고 은행에서 빌려요. 나도 잔고가 제로라 누나한테 돈 빌려주려면 은행에 돈 빌려야 해. 그리고 나한테 상속 포기각서 도장 받으면서 돈 얘기 안 하기로 맹세한 거 엊그젠데 나한테 또 돈 얘기라는 거야? 누나들이 상속받기 원했고 당연히 그에 따른 뒤처리도 누나가 해야지. 그걸 왜 나한테 전화해? 아니, 너는 잠깐 빌려달라는 걸 뭘 또 그렇게 얘기하니? 그러고는 다시 전화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곧 집을 팔고 돈을 나눠 가질 생각에 위안을 삼는 듯 했어요. 하지만 세상 일이 내 생각대로 척척 진행되는 경우가 있던가요? 너무 오래된 집에 위치도 그저 그래. 집은 쉽게 처분되지 않았습니다. 세금만 내놓고 집이 안 팔리자 새 시누이들은 초조해졌습니다. 민수야, 세금 문제가 생겼는데. 무슨 세금? 상속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우리가 다 내기엔 좀 부담스러워. 돈도 없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래도 가족인데 좀 도와주면 어때? 남편은 차분했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나, 나는 유산 하나도 안 받았으니까 세금도 내가 낼 이유 없어.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유산도 나눠 가졌어야지. 누나들이 그렇게 하자고 했잖아. 그건 그때는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 그것도 누나가 알아봤어야지. 그럼 세금 내가 다 내고 상속 내가 다 받아도 괜찮겠어? 야,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내 말이, 지금 누나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봐. 상속은 누나들이 받고 세금은 내가 내는 게 무슨 경우야. 다행히 남편도 이제는 할 말을 하더라고요. 설상가상으로 시댁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어진 지 워낙 오래된 낡은 집이라 여러 곳에서 문제가 터져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가스 배관 공사였는데요. 오래된 배관이 위험하다며 전면 교체를 해야 했는데 비용이 무려 8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다 내야 해? 그리고 그해 무시무시한 장마가 시작되었어요. 그 집에서는 비가 새기 시작했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되는 크랙을 찾아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탐지 비용만도 몇백만 원이 나왔어요. 수리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보니 지붕 전체를 다시 해야 했고
비용은 1,000만 원이 훌쩍 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일이 연이어 터지면서 목돈이 들어가자 시누이들은 멘붕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터졌는데요. 시아버지께서 생전에 지인에게 빌려준 돈이 있었는데 그 지인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그 가족들이 빚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법적 분쟁을 걸어온 것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 빌려준 돈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차용증도 있고 이자도 받아왔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상대방 가족들이 그런 돈은 빌린 적이 없다며 버티고 있었어요.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니 승소 가능성은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것 같다고 했답니다. 변호사 선임비만 1,000만 원, 재판 비용까지 합치면 총 2천만 원이 들어갈 예정이었어요. 이것도 우리가 다 부담해야 하는 거야? 그때부터 시누이들은 서로 투닥거리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너 내 사정 잘 알잖아. 집 팔리면 나오는 돈이니 네가 좀 막아. 내가 언니를 몰라서 그래. 언니가 잘도 계산하겠다. 그때 가서 나 몰라라 할 거잖아. 그동안 똘똘 뭉쳐있던 시누이들은 이제서야 서로 본색을 드러냈던 거였어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시댁집 관리는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막내 시누이가 집이 팔릴 때까지 그 집에 살기로 했는데요. 오래된 집이다 보니 난방비와 냉방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었던 거죠. 그동안은 시부모님에게 얹혀 살며 공과금 한번 내본 적 없었는데요. 본인이 내야 하는 상황이 되니 또 그게 아깝기도 하고 감당하기 부담되었던 모양이에요. 그 공과금도 사실은 시부모님 살아계실 때 저희 부부가 매달 드리는 용돈으로 충당하셨을 거고요. 이제는 당연히 그 집에 살고 있는 막내 시누이가 부담하는 게 맞죠. 더 큰 문제는 집이 너무 낡아서 계속해서 수리할 곳이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니, 이번에 화장실 배관이 터졌어. 결국 또 몇백만 원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빌려준 3천만 원을 되찾기 위한 소송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상대방이 그 돈은 빌린 게 아니라 투자금이었다며 주장을 바꾼 것이기 때문이었죠. 투자금이라고? 아버지가 무슨 투자를 하셨겠어?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대 측에서 사업 관련 서류들을 제출했는데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재판이 장기화되면 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었습니다. 벌써 변호사비로 1,000만 원을 지불했는데 추가로 5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언니들, 이거 어떻게 하지? 돈이 더 들어가는데. 그냥 포기하자. 3천만 원 받으려고 2천만 원 쓸 필요가 있어? 하지만 이미 1,000만 원을 썼는데 포기하기도 아까웠던 모양이었어요. 결국 시누이들은 추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답니다. 겨울이 되자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오래된 수도관이 얼어서 터졌습니다. 언니들, 큰일 났어. 집 전체가 물바다야. 응급처치로 물을 차단했지만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바닥, 벽지, 가구 등이 모두 물에 젖었어요. 이거 다 새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수리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보니 1,200만 원이었어요. 400만 원씩 각자 부담해야 했습니다. 또 400만 원? 우리 이 돈 어디서 구해? 시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냥 집 팔자. 이런 식으로는 못 버티겠어. 팔면 얼마나 받겠어. 이 상태로는 헐값도 안 될 거야. 집을 팔기 위해 부동산에 문의해봤죠. 예상보다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요즘 대출이자가 워낙 높아져 시세가 많이 떨어졌어요. 게다가 집 상태가 이래서는 부동산 중개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년 전 같으면 2억은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어림도 없어요. 싸게라도 누가 사면 다행이게요. 거래 자체가 없으니까요. 시누이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산 평가액 2억으로 상속세를 냈는데 실제로는 1억 5천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나마도 팔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고요. 새해 시누이는 돌아가며 남편과 저에게 전화해 이런 얘기들을 매번 늘어놓았습니다. 사실 듣는 것만으로도 골치가 아팠어요. 물론 돈 얘기를 하고 싶어 전화한 속내도 알고는 있었죠. 하지만 이제 남편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이미 칼처럼 마음 정리를 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돈 얘기는 못 꺼내고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죠. 새 시누이는 피폐해져가는 듯 했습니다. 저도 그제 와서 생각해보니 유산을 포기한 게 차라리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세금 내고 법정 비용 대느라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시누이들은 굳은 일에서는 쏙 빠져있을 게 뻔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시누이들 간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돌아가며 저희에게 전화해 서로에 대한 서운함을 쏟아냈어요. 시누이들은 서로를 원망하며 연락을 끊다시피 했고요. 그러면서 시댁집 관리는 더욱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막내 시누이는 혼자 관리하다 지쳐버렸고요. 나 혼자 왜 다 해야 해? 언니들도 똑같이 받을 거면서. 결국 시댁집은 방치되었어요. 막내 시누이는 작은 월세를 얻어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 더욱 빠르게 망가져갔어요. 정화조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했고요. 근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고 구청에서는 개선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정화조 비용이 또 이거 얼마야? 이제 집 얘기만 나오면 셋은 극도로 예민해졌어요. 6개월간 끌어온 법적 분쟁도 최악의 결과로 끝이 났습니다. 패소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시누이들은 망연자실했죠. 상대 측에서 제출한 사업 관련 서류들이 인정됐어요. 투자금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거죠. 3천만 원을 받기는커녕 지금까지 쓴 변호사비만 날린 것이었어요. 더 큰 충격은 상대방의 반소에서 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금으로 1,000만 원을 추가로 물어줘야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3천만 원을 잃은 거야. 시누이들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이 집을 어떻게든 팔아야 해. 들고 있으면 계속 돈이야. 얼마라도 받아야 이 스트레스가 끝날 것 같아. 집 얘기만 나오면 이제 머리가 지끈지끈해. 결국 1년여 만에 겨우 매수자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쪽에서 제시하는 가격은 처참했습니다. 1억 3천만 원이 최고예요. 더 이상은 어려워요. 원래 2억으로 평가받았던 집이 결국 말도 안 되는 금액에 팔려버렸습니다. 중개 수수료와 세금을 제하니 처음 생각했던 금액은 꿈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3명이 나눠 가지니 한 명당 3천 몇백만 원씩이 쥐어졌습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돈의 절반 정도 되는 금액이었죠. 결국 우리가 받은 게 이게 다야? 지금까지 쓴 돈은 얼만데? 지금까지 쓴 돈을 생각하니 그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상속세, 그동안 들었던 집관리비, 법정비용, 추가 세금, 집 수리비, 들어간 돈이 어마어마했죠. 결국 적자였어요. 1년 동안 그 집으로 인해 맘고생, 몸고생한 게 어딘데 참으로 처참한 결과였습니다. 결국 새 시누이는 음한 상할 대로 상해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희에게 전화해 돈 얘기하고 서로 헐뜯는 일들이 많았지만요. 저희는 더 이상 응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기대다 보면 자꾸 기대게 되는 게 사람 심리잖아요. 이제라도 새 시누이가 정신 차리고 어른답게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